개헌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선택을 누가 해왔습니까? 정치인들이 해왔잖아요. 정말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야 된다는 것은 1년이나 1년 반 정도 개헌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두루두루 수렴한 후에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왜냐하면 사실은 개헌의 주체도 국민이거든요.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더 피플 순서가 됐습니다. 요즘 더 피플에 구독하시는 분들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잘 안 알려 있지만 또 그분 나름대로의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시는 순서가 바로 이 피플 순서인데요. 여러분, 아마 아주 소수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제외하면 법전이라는 것 자체를 들춰본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예전에 고시 공부한 분들이나 뭐 지금 로스쿨 다니는 분들 제외하면, 글쎄요, 학창시절에 법에 대해 살짝 배웁니다마는 법은 그냥 지켜야 되는 거다, 이렇게만 배웠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헌법 그러면 어우 그 어렵고 무게감이 있는 거. 근데 저도 참 몰랐는데 지난번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이렇게 쭉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헌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자각하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미군들 있잖아요. 미군들은 국가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그 헌법에 충성하게끔 맹세하고 서약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부분, 그러니까 헌법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전공교체기에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사법개혁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헌법과 법 그리고 사법개혁이라는 화제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헌법학자시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지봉 교수님을 모시고 법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임지봉입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교수님? 윤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결정이 나고 나서는 예. 좀 언론 인터뷰도 좀 사양을 하고 좀 그동안에 밀렸던 그 논문도 쓰고 또 최근에 뭐 책도 하나 그러시군요. 당신이 헌법이다. 네네.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책인데, 헌법에 대한 책을 쓰시면 옛날에는 그냥 두꺼운 하드카바에 무슨 그래서 출판사도 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헌법에 대한 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대중서로 쓰신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책이 기존에 교과서 말고 심지어 대중서 헌법책들도 보면 헌법 조문에 대한 해설을 주로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헌법 조문이야 헌법 개정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정작 헌법을 이해하려면 저는 헌법 정신 또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불변의 헌법적 가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특히 대한민국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개정되어 왔는지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알면 또 대한민국 헌법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고 저는 평소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이 당신이 헌법이다 라는 제목의 대중서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도 308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얇은데 헌법의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헌법의 중요한 이념들, 가치들, 또 정신들을 설명한 후에, 사실은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또 국민들의 모든 생활 구석구석에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권력자들의 권력도 이제 통제하는 그러한 규범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국민 입장에서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 또 기본권 향유의 주체인 국민들은 항상 헌법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헌법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치열하게 아주 강력하게 설득력 있게 네. 그것이 사실은 국민이 주권자이고 국민이 헌법을 만든 주체라는 것을 이제 실천하는 방법이고 또 그러한 국민들의 헌법적 주장 물론 헌법적 각성에서 나오는 헌법적 주장들이 사실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바꾸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바꾸고 네.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뭐 헌법 조항 중심의 그런 해설서로서의 헌법 책보다는 어떤 헌법의 그렇군요. 정신 그리고 네. 왜 헌법이 중요하고 왜 국민들이 헌법을 평소에도 주장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은 이제 대중서를 이제 한번 써보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써봤습니다. 대중서라고 그 헌법학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역사 얘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1948년 재헌국회라는 거를 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맞습니다. 재헌국회 그러니까 재헌이니까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1948년산인가요? 현재 정부의 헌법은 그렇습니다만 예. 바로 우리 헌법 전문에 예. 전문이라는 것은 본문 앞에 예. 1조부터 시작한 거 앞에 있는 일종의 헌법의 서문인데 전문도 예. 본문보다 더 상위 규범이에요. 아. 이것도 헌법 전문이라는 게 재판에서 어떤 책으로는 머릿말 같은 건가요? 머릿말 같은 거지만 예. 또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그게 사실은 헌법 본문 1조부터 130조까지 있는 헌법 본문의 조항들보다 위에 있고 그 본문 조항들의 해석에 이제 지침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실제로 헌법재판에서도 헌법 전문의 어느 부분에 위배돼서 위헌이다 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하.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문에 초반부에 이렇게 시작되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예. 우리 헌법 말이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재헌헌법에서는 그것보다도 예. 더 직접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3.1운동의 정신에 따라 건립된 나라를 다시 재건함에 있어서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현재 정부의 헌법은 48년에 제정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재헌헌법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런데 이 헌법의 여러 가지 정신들 예. 민주공화국이라든지 주권재민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해 임시정부 헌법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조소왕 씨라고 당시 예. 독립운동가의 예. 삼균주의 원칙, 그렇죠. 삼균주의 사상을 강조한 예. 분인데요. 고등학교 때 정치경제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역사 시간에 배우고.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에 있어서의 균등을 예. 굉장히 강조합니다. 음. 그리고 또 민주공화국이다. 이제는 조선으로 왕정국가로 회귀하지 않는다. 사실은 한민족 역사 반만년 역사라고 처음이죠. 5,000년의 예. 역사 중에 지금 1919년 이후로 지금 우리가 100년 조금 넘었어요. 공화정이. 공화정이. 예.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대부분이 이제 군주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정이었다는 거고 그런 의미 하나만으로도 저는 예. 조소왕 씨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헌법 그걸 이제 임시정부에 있어서의 그 임시헌장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민주공화제가 나오고 삼균주의 정신이 나오고 그게 더 구체화된 것은 이제 1941년에 예. 해방 전에 또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걸 만듭니다. 예. 그거는 대한민국 임시헌장보다 더 길어요. 그것도 같은 헌법적 문서인데 거기서 조소왕 씨의 이제 그 상균주의를 포함한 민주공화정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세세하게 이제 규정이 되고 그것이 사실은 48년에 현 정부의 재헌헌법의
예. 저는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수왕 선생이 기초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수왕 선생의 어떤 개별적인 그 생각과 어떤 이론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임시 정부의 네. 주요한 그 리더십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 공화적인 최초로 생긴 이 국가는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이렇게 설립되었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강령 내지는 헌장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헌법이 오롯이 이렇게 잘 계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정신을 이어받은 거죠. 잘 아시지만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네.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을 잠깐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분도 예. 대한민국은 이제 임시정부로부터 시작한다. 예. 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국회의장을 하면서 이제 재헌헌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데요. 예. 그 이분이 국회의장으로서 통과시킨 1948년 헌법 전문에 보면 예.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런 예. 표현을 넣은 분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원래 있었는 거를 예.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 48년도에 재건했다. 재건했다. 리빌딩했다. 리빌딩했다는 거죠. 예. 임시정부 법통에 대한 이론은 있을 여지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헌법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재헌헌법이 1948년에 예. 이제 만들어지고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예. 계승해서 민주공화제라든지 예. 여러 가지 조성황 선생의 삼균주의, 예. 정치, 경제, 교육에 있어서의 균등 이런 것들이 강조됐고요. 재밌는 것은 우리 재헌헌법이 가장 자본주의적인 색채가 적었어요. 예. 경제 질서에 있어서. 삼균주의 때문에요. 그렇겠네요. 경제 영역에 있어서의 예. 균등 때문에 천연자원의 국유화라든지 경제에 있어서 예. 굉장히 국가가 깊이 개입할 수 있게 시장에 예. 그런 조항들이 많았고 특히 지금 봐도 놀라운 최첨단을 달리던 당시로서 예. 조항이 뭐냐면 근로자의 기업의 이윤 분배 균점권이라는 게 노동자가 예, 초대 헌법에 우리 재헌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이 돼요. 물론 그 기본권이 제대로 실현은 안 됐습니다만 그게 뭘 의미합니까? 사기업에 있어서 그것도 사기업의 근로자의 이익 분배 균점권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사기업에 있어서의 이익은 이윤은 사용자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이윤이 났으면 그걸 균점할 권리가 있으니까 균등하게 나눠달라. 라는 게 우리 헌법의 기본권이었단 말이죠. 그 얘기는 경영 참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익에 대한 요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그 경영권이라고 하는 경영 근거에서 참여에 대한 문호가 개방이 돼 있다.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조항들을 많이 삭제하고 다시 자본주의 이 체제로 급히 돌린 게 1954년에 예.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2차 개헌입니다. 그게 2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승만 대통령 때는 1공화국이고요. 예. 특히 54년은 이제 6.25 전쟁 직후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후반엔 영웅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자 북으로 북진. 그러면서 통일, 압록강까지 진격하라. 뭐 그렇게 하면서 아주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전쟁 직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이 압승합니다. 네. 그래서 개헌을 시도하죠. 그때도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이 되는데 네. 한 표가 모자랐어요. 아, 그 4.4.5이 나온 그게 건가요? 4.4.5 입개헌입니다. 54년 개헌이 4.4.5 입개헌인데 네. 4.4.5 입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는 네.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고 이 1차라는 숫자를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칙 조항이 규정합니다. 원래 그러면 그때 당시 개정 전 헌법에는 대통령은 중임밖에 안 되는 거였군요. 1차에 안에 중임할 1차에 수 대해서 있고 중임. 한 번이 4년입니다. 그러니까 8년이 끝인데. 지금 미국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뭐 또 정치권 일각에서 예. 대통령 임기제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 혹은 4년 예. 연임제로 손보자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4년 중임제라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한 번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190 내내 4년 중임제였고 박정희 정권에서 69년 삼성개헌을 하기 전에 또 4년이고 1차에 안에 중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항들이 왜 7년 단임제, 5년 단임제로 개정이 됐냐면 중임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꾸 1차의 한 해를 2차의 한 해로 바꾼다든지 혹은 이승만 대통령처럼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무한정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 조항으로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예외 없이 장기 집권으로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군부들은 5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우리는 절대 중임하지 않겠다. 그 대신 7년을 하겠다. 본인들이 저 정권을 그 획득하는 과정이 정당성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미리 자기네들이 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좀 봐주세요.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절대 중임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7년 하겠습니다 했어요. 사실은 거의 4년에서 한 번 중임하면 것이. 8년이거든요. 사실은 중임한 거나 진배 없는데. 그걸 역사적인 단임을 이뤄낸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부터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로 했잖아요. 이른바 체육관 선거. 체육관 선거. 예. 그래서 현행헌법을 예. 개정할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국민들은 뭘 원했습니까? 오랫동안 유신헌법 또 5공화국 헌법을 거치면서 대통령을 내 손으로 좀 뽑아보자. 군부 말고 네. 군인 아닌 사람으로. 그게 사실은 그닥 오래된 건 아니에요. 저도 그 세대니까요. 네네. 87년 그 체제가 들어와서 우리가 직선제를 한 거 아니에요. 저도 대학생 때 사실은 유혈항쟁을 제가 겪었는데 그때 대단했죠. 저는 그럼요. 그리고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TV에 나와서 기자회견한 그 표정과 어투를 아직까지도 기억해.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선제 개헌을 하자고 많이 요구를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7년 임기 다 돼가는 시점에 TV에 나와가지고 본인은 이 헌법을 꼭 지키겠다. 그래서 호언을 장담합니다. 거기에 자극받아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호언철폐, 독재타도 구원을 외치면서 일어난 것이 6월 항쟁이죠. 예. 그리고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것은 박종철 열사라든지 맞습니다. 이한열 열사 같은 젊은 대학생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저는 사실은 개헌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월 항쟁이라는 것은 현행헌법 67조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그래서 간접을 직접으로 그 단어 하나 바꾸려고 많은 분들이 희생됐죠. 이한열이 죽고 박정철이 죽고 사실은 그 헌법 67조 1항의 뒤에는 피해 얼룩이 있어요. 선혈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헌법 개정하는 것을 무슨 선거법 조항 하나 바꾸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이런 정치인들 저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헌법을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제 책에서도 헌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숙한 법인가. 네. 가벼운 법이 아니거든요. 헌법이라는. 근데 통상은 그 시청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6공화국 체제라고 얘기하잖아요. 87년 헌법 체제를.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1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있었다. 그러면 우리 헌법이 크게 5번 바뀌었나? 첫 번째 재헌 헌법으로 1공화국이 탄생했고 그다음에 2공화국 때 한번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헌법이 바뀌어야지 공화국이 바뀌어. 1공화국 내에서도 52년, 54년 두 번 바뀌었고. 예. 그러면 개헌, 예.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는 행위, 예. 개헌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9차에 걸쳐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공화국 숫자하고 일치하는 합치되는 게 건 아니군요. 예. 하긴 불명예스러운 개헌들이 있었죠. 유신으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예? 그 공화국 예. 내에서 바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공화국 개념은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 왜 왕정을 오래 하다가 예.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로베스피에르가 주동이 돼서 예. 이제 시민의회가 만들어지고 그걸 제1공화국이라는. 그런데 참 시민혁명의 역사도 재밌는 게 대책이 많이 왕정이 나가죠. 한 번에 무너진 게 예. 아니잖아요. 예. 시민정이 섰다가 다시 왕정 복고됩니다. 예. 그랬다가 다시 또 공화정으로 와요. 그때가 이제 2차 2공화국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공화국이라는 말이 탄생했는데요. 공화국이라는 것은 이 시민정이 예. 왕정에 의해서 다시 무너졌다가 예. 그 다음에 들어선 시민정을 앞의 시민정과 구분하기 위해서 예. 중간에 왕정이 끼어들었잖아요. 왕정 복고한 왕정이. 그 앞에 거를 1공화국, 뒤에 거를 2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의 엄밀한 공화국 개념을 우리 헌정사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한 번도 왕정 복고가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1공화국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언론이 이렇게 공화국 구분을 한 거예요. 헌법학자들이 그 공화국 구분한 게 개념에 그 숫자를 넣는 거는 네, 프랑스에서 유래된 건데 프랑스적인 관점에서의 그 1, 2, 3 공화국과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6공화국 뭐 이런 것들은 예외로 하더라도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그 개헌으로 인한 장기 혹은 영구 집권 그건 실질적으로 왕정이나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실제로 사실 예. 모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숨졌을 때는 제가 잘 기억이 나지도 않고 없었을 때니까 거의 뭐 국상 막 그런 그러니까 아직도 왕정이라는 그 오랜 5천 년의 어떤 그 DNA가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부다 뭐 국모다 이런 표현도 일상화해서 쓰고 사실 공화정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정서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었던 게 지금도 어느 정도까지는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나라님이란 표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현행헌법으로 들어오면서 문민정부가 되고 그동안은 그런 게 저는 많이 없어졌다고 많이 생각해요. 없어졌죠. 예.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던 날도 너무 사적 인자이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뭐 그럴 때였는데 저희들 교과서에 대통령 사진이 많이 나왔고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초등학생 제 마음에도 대통령은 정말 왕 같은 존재였죠. 그렇죠. 나라의 아버지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그 서거하신 그 다음 날 서거했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1.6으로 이제 김재규 씨의 총회에서 서거하고 나서 서거했다는 그런 공식 발표가 있자마자 제 어머님하고 제 이모가 그렇죠. 전화 통화를 하시면서 우셨어요. 오열하고. 예. 그분들한테는 박정희는 왕이었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현행헌법부터 되면서 이제 참 현행헌법이 중요한 게요. 지금 87년도 그죠? 6공화국 헌법. 직선제로 하면서 단임제로 바꾼 거는 정말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 야, 이 단임제, 이 5년 단임제의 폐해가 너무 많다. 레임덕도 그냥 3년 차부터 와버리고 또 이게 도대체 그냥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기보다는 본인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냥 한풀이 하는 그런 5년이 되는 거 아니냐. 준비하는데 1년 걸리고 나가는데 1년 걸리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4년
중임제, 미국식 네네. 부통령제 네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예. 헌법학자인 임지봉 교수님께서는 그런 개헌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으신가 봐요. 아니요. 저는 대통령 임기조항보다 더 급한 게 있다. 예. 국민의 기본권 조항이다. 예. 그러니까 권력 구조. 대통령제다, 의원내각제다. 또 대통령제를 유지하면 5년 단임제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4년 중임제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정치인들만 초미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한테 무슨 관심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정말 국민을 위한 개헌,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야 된다면 기본권 개헌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87년 헌법 만들어질 때 개정될 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레포트를요 손으로 썼어요. 그렇죠. 노트북으로 쓴 게 아니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컴퓨터로 쓴 게 아니라고요. 인터넷 제대로 보급되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대폰은 말할 것도 없죠. 없었죠. 그다음에 지금은 AI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정보화가 급진전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도 제대로 보급되기 전 시절에 헌법이요 이게. 그러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정보인권들이 탄생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정보인권 규정들이 알 권리라든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든지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명문 규정이 없으니까 다 언론 출판의 자유조항이라든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항이라든지 이런 다른 조항에서 끌어내고 있어요. 하위법에서 판례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것은 이런 새로운 정보인권들에 대해서는 헌법의 독립적인 규정 그것도 아주 상세한 규정을 둬야 돼요. 그러면 지금. 미국 헌법 있잖아요. 교수님. 그거 계속 바꿉니까? 그런 미국 식으로? 헌법은요. 우리보다 더 개정이 안 되고 더 조문수도 적습니다. 우리만 미국 헌법은 처음에는 통치구조에 관한 국가조직에 관한 7개 조항으로 출발하고 미국은요. 헌법 개정의 방식이 우리나 대부분의 국가들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있는 헌법을 수정하는 건데 미국은 있는 헌법 조항 그대로 두고 두죠. 붙여나가는 정보 형식이에요. 그래서 1차 개헌이 그 1791년에 이루어지고 재헌헌법이 그 불과 4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런데 기본권 조항이 하나도 없는 게 헌법이냐. 통치 국가조직에 관해서만 7개의 조항을 뒀거든요. 그래가지고 4년 만에인 1791년에 10개 무려 10개의 기본권 조항들이 헌법에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그걸 수정헌법이라고 불러요. 개정헌법을. 그래서 수정헌법이라는 얘기군요. 그리고 수정헌법 1조가 그 유명한 표현의 자유입니다. 사실은 미국도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안에서 여러 가지 알 권리라든지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내죠. 그런데 미국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이미 130개나 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규정들을 얼마든지 더 만들어도 되는 거고 특히 정보인권들 또 안전권 보십시오. 최근에 세월호도 있었죠. 용산도 있었잖아요. 용산도 있었죠. 또 가뭄, 산불 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럼 국민들에게는 안전권이 있어야 돼요. 안전할 권리 말이죠. 지금 현행헌법에는 34조 6항에 기본권 조항이 아니라 국가 의무 조항으로 국가는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그 정도 조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이런 것들 침해한 거 아니냐. 또 생명권 침해한 거 아니냐. 생명권에 관한 근거 규정도 없어요. 우리 헌법. 그랬더니 그거는 아직 형성 중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가 없다라고 판단해 버리잖아요. 왜? 독립적인 명확한 기본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권이라든지 정보인권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헌법을 개정한다면 차제에 직접민주주의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로요? 직접민주주의 방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국민 표결, 국가의 중요한 의사를 국민이 직접 국민투표로 해결하는 거죠. 그게 현행헌법에도 있어요. 2개나 있어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헌법 130조입니다. 헌법 72조에 보시면 외교, 국방,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현행헌법이 가지고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예요. 그런데 직접민주주의는 국민 발안도 있고요. 국민 소환도 있어요. 국민 발안이라는 것은 국민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국민 스스로가. 국민 스스로가요. 우리는 그거는 뭐 정당이나 국회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저는요. 우리 정치를 계속 후진시키는 것은 선거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만들잖아요. 예.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재선되기에 제일 유리한 선거의 룰을 만든 게 선거법이에요. 그런데 그 개정권을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개정을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법 같은 거에 대한 국민 발언권은 꼭 주어져야 돼요. 국민들에게. 그것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당연히 찬성해야 되겠죠. 많은 국민들이 찬성한다면 선거법을 개정해가지고 제대로 된 국민의 대표가 딱 뽑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야말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 민주주의를 해야 될 거예요. 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예요. 네. 심지어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발언권은요. 앞에 1공화국 때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는 인구가 적었으니까 50만 명 이상의 민의원 선거권자 즉 국회의원 선거권자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게 했어요. 선거권자는 게 일반 국민이에요. 일반 국민이에요. 네. 물론 50만 명이 못 모여가지고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런 규정 왜 못 둡니까 지금. 응? 그리고요. 저는 이번에 탄핵 국면에서 제 집이 좀 멀어가지고 방송국이나 네. 근데 또 급하게 오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많이 탔어요. 근데 택시 기사분들이 방송에서 저를 봤다 하시면서 저한테 헌법 이야기 또 정치 이야기 특히 개헌 이야기를 여러 분이 하셨어요. 근데 그중에 절대 다수의 분들이 뭘 개헌해야 된다고 하셨냐.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먼저 개헌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네. 국민 소환제 꼭 만들어야 된다. 그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우리 헌법에 지방자치 단계에서 주민 소환만 있어요. 그건 지방자치 단계에서. 근데 국민 소환제라는 것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원하면은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이나 임명직 공무원들도 임기 만료 전에 불려다가 파면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 꼭 만들어야 된다.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저는 국민소환제 도입에는 약간 반대였거든요. 왜냐하면 임기가 길지도 않잖아요. 국회의원 4년밖에 안 되고 대통령도 어차피 단임인데 그래서 5년인데 그 임기는 지켜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국민소환제 반대했었는데 이번에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뽑히기 전에는 뭐라도 다 해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국회의원 배지 달고 대통령 되고 나니까 싹 안면 몰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국민들의 뜻은 하나도 안 물어보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권 행사하고 그런 걸 보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실망하고 분노를 느낀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4년 안에도 그렇게 뽑아준 국민을 뽑아준 다음날 아침부터 배신하는 그 대표들은 소환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도 갖게 됐어요. 어떤 일에 대한 호불호 혹은 가부를 결정할 때 이렇게 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논리가 더 강하게 통상 되더라고요. 네네. 야 국민소환에 야 그래가지고 그 뭐 몇 명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뭐 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국민들 내세워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느 국민이 그렇게 수고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냐? 국민의 민의를 잘 반영하면 누가 어떤 국민들이 자기 말에 자기
발등 찍는 거죠. 그걸 매년 뭐 그 소환하겠냐. 그러니까 그 제도 만들어 놓으면 국민의 뜻을 충직하게 지키려고 노력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고 어쩌면 그게 합리적인데. 모든 개헌 사항에는요. 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외람 때지만 국회의장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 예. 또 제가 여러 번 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제가 대통령 직속 개헌 자문위원회에서 예. 제가 개헌안 초안을 실무 단계에서 이제 작성하는데도 뭐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개헌 자문위원회에 가면요, 자료들을 줘요. 국회에서건 청와대에서건 그 자료들에 보면요, 수많은 개헌 자문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예. 어떤 개헌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 소환제다. 그러면 장점, 단점 다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소환제를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는 나라, 어떤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서 국민 소환제에 관한 구체적인 조문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비교헌법적인 자료들도 다 있어요. 사실은요, 개헌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 선택을 누가 해왔습니까? 정치인들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야 된다는 것은 개헌에 관한 아이디어 1년이나 1년 반 정도는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하겠다. 예. 나중에는 국민들이 선택하게 하겠다. 지금 뭐 4년 중임제다 5년 단임제다 후보들이 걸지 말고 말이에요. 국민들이 정말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국민 소환제 도입에 더 관심이 있는지 그걸 좀 물어보라 말이에요. 제발. 자기들이 뭘 개헌하겠다고 하지 말고 제발. 예. 예? 그렇게 1년이나 1년 반 정도 개헌과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두루두루 수렴한 후에 그거를 이제 선택하는 거죠.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그걸로 초안을 만든 거를 대통령이나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저는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적인 개헌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군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정치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개헌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갈자루를 쥐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정치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느냐. 그럼 국민들이 그렇게 가지게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개헌의 주체도 국민이거든요. 헌법학에서는 그걸 헌법 개정 권력이라고 부릅니다. 교과서에는 헌법 개정 권력, 헌법 제정 권력은 국민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때까지 국민이 헌법 개정 권력인 적이 있었나요? 6월 항쟁 87년 현행헌법 만들 때도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면서 개헌을 했는데 국민들이 뜻이 받아들여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직선제. 직선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정치권이 타협하고 야합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도 저는 고칠 때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뭘 고칠지 언제 고칠지는 국민이 지금은 모든 선택하고 판단하게 해야 된다고 모든 생각해요. 개헌의 논의가 블랙홀처럼 대통령 임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권력 구조, 예를 들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어떻게 권력 구조를 더 전향적으로 개선할 거냐 이 논의라든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국민들의 기본권, 그죠? 이 시대가 바뀌면서 보강되어져야만 했어야 되는 이런 기본권에 대한 논의를 폭넓게 헌법학자 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그리고 또 그마저도 미진하게 반영되는 민의, 여론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좀 아우러서 이번에 대통령의 임기를 포함해서 또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선출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정말 마스터피스가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헌법이라는 게 참 우리 국민들하고 유리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유리된 게 아니란 걸 예. 저는 너무너무 강조드리고 싶은데. 유리되어서는 안 되는데 어쩌면 정치인들이 예? 헌법이라는 건 그들의 것이고 국민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다. 네네. 이게 권리 장전임에도 불구하고 의무 장전이 돼버린 거 아니냐. 그건 이때까지 국민들이 너무 수동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 국민들이 이제 주권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잖아요. 예. 법원 재판부에서 지금 구속 기소됐는데 예. 구속 취소되는 거는요 아주 드물어요. 예. 몇 건 안 돼요.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그럼 우리 몇 달 전에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그때는 예. 파면되기 전이었으니까 예. 대통령은 구속 취소해 주잖아요. 예. 그 근거가 뭐였어요? 그 검찰이 구속 기소하는데 예. 구속을 형사소송법은 날수로 하게 돼 있어요. 규정이. 예. 그런데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 시간수로 바꿔야 된다. 판사가 말해요. 그러면서 시간수로 계산하면 구속 기소할 시점에 구속 기간이 이미 지났으니까 구속 취소한다는 게 근거인데 그러면 이런 거를 국민들이 따져야 돼요. 11조 1항을 법전을 저는 항상 제 품에 이렇게 헌법전이거든요. 이게 가지고 다녀요. 예. 많은 국민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야, 이걸 항상 품고 다니신다고요? 그래가지고 모서리가 많이 달았죠. 와, 이제 제 손이 떨리네. 저도 이거 근데 길지 않군요 생각보다. 130개밖에 안 되고 그리고 거기는 뒤에는 또 헌법재판소법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막 헌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밑줄까지 막 쳐가면서 네. 손때가 이거 그냥 정부 예산으로 가정에 하나씩 다 배달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정도 이거 뭐 큰 돈도 안 들 것 같은데.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 헌법 참 한번 읽어보시라고 쉽게. 그건 무료입니다. 무료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입구 옆에 보면요. 이만큼 쌓아놨어요. 비치돼 있어요? 아무라도 가서 집어오면 돼. 그게 누가 갖고 가냐고요. 아니면 요새 인터넷으로. 그 휴대폰에 네.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치시면 조문 뜹니다. 그걸 가지고 저는 국민들이 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그 시간수로 안 해주고 날수로 해가지고 왜 나는 지금 구속 기소돼 있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는데 윤 대통령도 대통령이 이전에 국민인데 왜 이러냐? 난 처벌받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치열하게 헌법을 주장을 해야 그것이 대법원의 판례를 바꾸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바꾸고 그것이 국가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는 겁니다. 그것도 뭐 항소도 안 해요? 그거는 이제 검찰총장이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헌법의 평등 조항과 네. 그 법 앞에 평등해야 될 국민 사이에 네. 이 그러한 잘못된 엘리트 일부겠지만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힌 판사나 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헌법의 평등 조항과 주권자인 국민 당연히 평등을 보장받아야 될 국민 사이에 끼어들어 가지고 헌법이 국민들에게 직접 제대로 미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근데 일부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뭐 이런 용어를 쓰면서 정치권이 그 삼권 분립의 그 정신, 사법부가 정치권 혹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100% 독립되어야 된다는 걸 그걸 침해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입법 행위를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매우 훼손하고 있다. 이런 논리와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법부의 독립은요. 그 사법부가 다른 행정부나 입법부로부터 독립이 돼야 되고 예. 또 법관도 독립성을 가지고 오직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서만 재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법권의 독립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법권의 독립이란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야. 사법권의 독립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독립된 사법부가 있어야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의 자유가 재판을 통해서 보장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지금 사법권 독립을 지켜줬더니 지금 그 일부 판사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국민의 지금 대통령 선출권, 주권 행사를 막으려는 듯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만한 거예요, 그거는 사법부가.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정치권이 이제 사법개혁을 이야기하면 그게 다 사법권 독립 침해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말을 하기 전에 저는 사법부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사법권 독립을 이야기하기 전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이 사법권도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것을 각성하고 있었느냐. 국민에게 위임받은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이라는 그 중요한 권한 행사를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식으로 건방지게 나섭니까? 사법권 독립은요,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일 뿐이에요. 뭐를 위한 수단일까요?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예? 국민이 이 땅의 주권자다. 국민이 헌법을 만들었다. 라는 것을 실현해 주는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국민이 사법권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헌법에서 보장해 준 거지. 네. 사법부 판사들이 제일 현명하고 제일 지혜롭고 사법부 판사들이 우리의 대통령 선출권 행사를 그 사법시험 붙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보다 더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어라고 어느 국민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 판사한테. 재판권을 오직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하라고 했지. 그리고 사법부가 행사하는 그 재판권이라는 것은, 사법권이라는 것은 헌법 1조 2항에서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이에요. 1조 2항이 그렇게 적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 안에 사법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사법권도 국민의 권력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생업에 바쁘고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국민들도 있으니까 사법과 관련해서. 법관들에게 위임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지금 네. 국민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법개혁을 하겠다는데 다시 그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또 사법권 독립,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요? 뭐가 주고 뭐가 종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사법부의 주장들은요. 그걸 모를 정도로 이미 그 사람들은 평생 엘리트 의식 속에서 살아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과 너무나도 괴리돼 있죠. 그러니까 대법원은요 지금 저는 과욕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건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전원합의부 재판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건 최종심 최고법원은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든요. 정책법원형과 권리구제형 법원입니다. 정책법원형이라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소수의 사건을 다루면서 그렇지만 법 해석과 적용을 통해서 그 나라가 나아가야 될 정책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나아가야 될 가치규범을 제시하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네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 권리구제형 대법원도 많아요. 프랑스나 독일이 그래요. 그건 뭐냐? 많은 사건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구제에 치중한 거예요. 그런 데는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많겠네요. 많아야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왜 대법원에 1년에 3만 건, 4만 건 되는 많은 사건들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법에는 대법원은 법률심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최정법칙 위반, 예? 그러니까 증거법칙은 법리니까 위반을 따지면서 이 사실관계를 자꾸 건드린 거예요. 2심에서 무죄 나온 걸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잖아요. 이번에도. 사실관계에 손대니까 많은 국민들은 어떻겠어요. 지금 하급심에서는 내가 졌지만 대법원에 가면 우리 지혜로우신 대법관님들이 정의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해가지고 다 대법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만 건, 4만 건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대법관들이 대법관 퇴임하고 나면 요새는 그런 분들이 좀 줄고 있습니다만 다 변호사 개업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대법관 할 때 사건 수가 많아야 그리고 퇴임해도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 수가 많아야 자기 사건 수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3심에 대법원에 올라갈 때 대법관을 변호인 명단에 이름만 적고 옆에 도장 찍는 거가 도장값이 4천만 원, 5천만 원이라는 게 공공연한 법조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사실관계에 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4만 건, 5만 건 올라간 거예요. 예? 그러면 이미 국민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권리구제형 최고법원인 거예요. 그러면 권리구제형으로 가야죠. 그러면 대법관 증언해야죠.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증언에는 반대합니다. 왜? 자기들도 1년에 한 10건은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고 싶다는 거잖아요. 응? 대법관 수를 13명으로 유지해가지고. 그건 너무 과욕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국민이 헌법재판소가 정책법원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까지도 그렇게 정책법원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요. 오로지 대법원은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많은 사건들을 충실하게 심리해가지고 많은 대법관들이 권리구제형 최고법원으로 나가길 많은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고요. 그런데 또 대법관 증언에는 저렇게 반대를 하면서 그게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거라고요. 사법권 독립을 이야기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국민들이 왜 대법관 증언을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아닙니다. 흥분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법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렵고 또 그들의 법으로 돼 있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모든 국민들은 모종의 피해의식 같은 걸 갖고 있단 말이죠. 자기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것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무언가 힘 있는 사람, 무언가 나보다는 좀 형편이 좋은 사람과의 쟁송에서도 난 질 것이다. 네, 뭐 그런 생각들을 국민 일반이 다 갖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법의 상위, 우리나라 어떻게 국채를 형성하고 있는 헌법에 아주 조문으로 제일 첫 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거기에 대한 대못을 박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살죠. 또 법원에 갈 때마다 내가 이분들에게 헌법이 부여한 나의 모든 권력을 위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연 몇 %나 있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헌의 문제 또 사법부를 비롯한 삼권 분립이라는 대한민국 공화정의 기초를 이번 차제에 한번 소수 정치인들에 대한 논의 구조가 아니고 국민들 대다수가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새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꼭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는 우리 임지봉 교수님께서 아주
여러분께 호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1부 이렇게 정리하고요. 임지봉 교수님과의 헌법 얘기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